안녕하십니까. 브레인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1과목 두뇌 구조와 기능을 마쳤습니다. 네, 와, 1과목을 마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뿌듯하시나요? 네. 또 다시 보면 막 다양한 구조와 기능이 있다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제 자꾸 반복을 하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습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목 이제 두뇌 특성 평가법이라는 과목입니다. 네. 용어 자체가 또 두뇌 특성 평가법이다. 와, 또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두뇌라는 것, 뇌는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1과목에서 그런 걸 이해했다고 하면, 자, 이제 이 두뇌 특성 평가법, 네, 두뇌의 이런 특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브레인 트레이너 과목이 총 4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과목 두뇌 구조와 기능을 통해서 두뇌가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대상자의 어떤 두뇌의 기능을 저희가 많이 봤죠. 막 언어, 기억, 그리고 막 언어도 그쪽의 영역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장애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두뇌 구조와 기능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 체력이 안 좋아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인지 기능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거기에 맞는 적절한 두뇌 훈련, 최적화된 이런 두뇌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죠. 네. 이 체력이 떨어져서 왔는데 계속해서 뭔가 인지 훈련만 시킨다든가, 또한 이 정서 훈련만 시킨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이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과목은 이 대상자의 현재 두뇌의 특성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강은 이런 두뇌 특성 평가의 개요. 두뇌 특성 평가의 이 전반적인 개요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 바로 우리 뇌는 연령에 따라서 이런 발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연령별 두뇌 발달 특성이 이제 2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거는 인간 발달 심리라든가 그런 심리 상담에서 주로 또 공부하는 내용과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이런 방법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아까 어떤 체력적인 부분을 보는 이 신체 기능 평가, 그리고 기존에는 아까 이제 이런 심리나 상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심리 평가, 심리 검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장비를 활용한 이런 이 평가 등이 이제 아주 뇌과학적인 평가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막 이제 쉽게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CT라든가 이 MRI 이런 것도 이제 장비를 활용한 그러한 이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CT나 MRI는 이 비용이 막 굉장히 비싼 고가의 이런 장비여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뇌파 평가, 뇌파 검사,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 평가, 이런 것들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한 휴대가 간편해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3강은 이런 뇌파 검사의 이해와 실제, 그리고 4강은 이런 자율신경 이 평가의 이해와 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5강은 바로 이 신체 기능 평가의 이해와 실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6강은 심리평가의
이해와 실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두뇌 특성 평가에 대한 개요입니다. 네,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뇌 특성 평가의 이런 개념, 범위,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뇌 특성 평가의 바로 이런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장비를 활용한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검사의 이런 개념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이런 첫 번째 이런 어떤 두뇌 특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이제 처음에 이런 용어라든가 그런 접근들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가장 적절하게 잘 훈련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분야,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방대합니다. 심리 검사만 해도 여러 가지 지능 검사, 뭐 성격 검사, 정서 검사, 뭐 창의력 검사, 막 신경 심리 검사, 뭐 굉장히 또 그 분야에서도 뭐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또 다 습득할 수가 없고요. 또한 뭐 아까 신체 기능 평가, 또 뇌파에 대한 평가, 또 뭐 자율신경계 평가,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먼저는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있구나.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 청소년이다, 또 성인이다, 또 이 노인이다, 이런 어떤 대상자들, 그리고 그 대상에 맞는 어떤 최적화된 어떤 평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함으로써 이제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차후에 또 공부를 통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개념들이 이제 차후에 이제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런 두뇌 특성 평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로 두뇌 특성 평가의 개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뭔가 학습 뭐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평가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험 본다 이러면은 벌써 막 긴장이 되고, 왜냐면 이제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막 뭐 물론 또 우리 공부하신 분 중에 뭐 맨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칭찬받는 그런 분이었다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뭐 사실은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밑으로는 뭐 항상 1등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 오려고사가 있었는데 막 일요일 저녁만 되면 이렇게 소화가 막 잘 안 되고 긴장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평가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는 뇌를 잘 발달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현재 그런 상태를 측정한다.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나요? 바로 대상 또는 이런 대상의 어떤 속성에 대한 이 가치를 판단하고 어떤 평가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최적화된 두뇌 훈련을 시키기 위한 이런 평가는 브레인 트레이너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뇌 특성 평가의 기준은 바로 이 두뇌의 이런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의 특성 평가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뇌의 어떤 상태,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를 바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뇌 특성 그런 평가의 범위는 어떨까요? 바로 우리가 1과목 두뇌 구조의 구조와 기능에서 배웠던 것처럼 바로 이 두뇌는 감각, 지각에서부터 움직임의 조절, 기억, 정서, 언어에 이르기까지 바로 인간의 모든 기능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거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뇌는 왜 이렇게 많은 걸 관여하냐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뇌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바로 두뇌 특성 평가의 대상은 바로 이 감각, 지각, 움직임의 조절, 기억, 정서, 언어,
관찰 가능한 모든 두뇌의 모든 이러한 행동을 포괄하고 있고, 이 행동은 바로 이 신체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두뇌의 생리적인 활동, 심리적인 활동, 정신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관찰 가능한 바로 매 순간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밑줄이 아주 이제 중요하죠. 두뇌의 이런 생리적인 활동, 심리적인 활동, 정신적인 활동 등 바로 이 두뇌의 이 모든 행동이 바로 이 두뇌 특성 평가의 바로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두뇌 특성 평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두뇌를 잘 관리하고 두뇌의 기능을 더 잘 활용하여 바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두뇌의 이런 상태와 두뇌의 기능의 발달 정도를 바로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재의 두뇌 특성을 진단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바로 이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네. 주요 목적을 한번 보면 바로 이 두뇌의 상태와 두뇌 기능의 발달 정도를 진단해야겠죠. 그래야 현재 상태를 진단해야 처방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훈련자들의 그래서 훈련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체력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또 정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는지, 또한 그걸 통해서 훈련자의 그래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그럼으로써 너무 잘했다,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훈련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한 두뇌 훈련 및 두뇌 관리 프로그램, 이런 교육 자료 등의 개선을 이런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썼더니 아주 효과가 더 많이 나더라. 기존에 한 3시간 정도의 효과가 났다면, 이제 이 새로운 방식의 두뇌 훈련을 했더니 이 1시간 만에 이 창의력이 그만큼 늘었다고 하면 우리가 3시간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정책 구상이나 의사 결정에 이런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5단계 단계로 보통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목적의 이런 설정, 그리고 평가 상태의 어떤 선정, 그리고 평가 도구의 선정 및 제작, 평가의 실시 및 처리,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 단계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평가 목적의 설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평가를 어디에 쓸지 그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뭔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의 이런 목표와 이런 대상을 설정.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무엇을 평가할 건지를 이제 정하게 되겠죠. 평가 목적을 분석하고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는 게 바로 이 평가의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평가 장면의 선정인데요. 체력을 이제 평가하기로, 체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하면 체력을 평가해야겠죠. 그럴 때 체력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장면을 이 체력 평가의 그 장면으로 선정을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학생들이라면 축구를 하게 하면서 보고 있으면 누가 막 열심히 막 뛰고 있는지,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서 있기만 하는 걸 보면 쟤는 체력이 진짜 좋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또 100m 달리기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푸시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푸시업 개수, 아니면 또 이 설문지 같은 경우로 나는 푸시업을 몇 개 하는지,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는지, 또 그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바로 평가 장면의 선정입니다. 바로 이 평가하기에 알맞는 자료나 증거를 언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장면은 바로 이 측정하고자 하는 두뇌 특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행동의 이런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조건 및 기회가 잘 갖춰진 장면을 선정을 해야겠죠. 평가 목표에 따라 장비를 활용한 검사, 지필 검사, 질문지, 또한 행동을 아까 관찰하는 것,
또 면접을 또 볼 수도 있겠고, 또 기록물을 분석한다든가, 또 현장 실습을 측정하고, 또한 사례 연구 등 목표에 적합한 이런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장면에 잘 선정을 해야겠죠. 막 여학생들에게 막 축구를 하라고 한다든가, 뭔가 또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막 아주 활동적인 장면을 선정한다면, 네, 이 제대로 된 이 평가 장면을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평가 장면의 선정이 되겠죠.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평가 도구를 선정하는 거죠. 네. 아까 우리가 남학생들의 이 축구 시합을 통해서 체력을 평가하겠다고 하면, 자, 평가 도구는 뭐가 필요할까요? 막 이제 축구공도 뭔가 필요하고, 공을 몇 번 정도 찼는지, 아니면 뛰어다니는 횟수,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평가 도구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이제 초시계가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뭐 이 설문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검사 문항이 있는 어떤 검사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평가 장면을 이제 선정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도구로 이 측정을 할 건지 바로 이 평가 도구를 선정해야겠죠. 당연히 바로 평가 장면을 측정하기 위한 바로 이 평가 도구를 선정하거나 제작을 해야 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이런 두뇌 특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꼭 우리 두뇌 특성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에서 이 아주 중요한 이 바람직한 이 평가 도구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굉장히 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 연구하면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바로 이 타당도, 그리고 신뢰도가 아주 이 대표적인 이 평가 도구의 기준입니다. 검사 도구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타당도는 바로 이 평가의 도구가 무엇을 재고 있느냐의 문제인 동시에 평가의 결과와 원래 이 평가하려는 목표와의 관련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문제. 자, 무엇을 재고 있느냐, 관련성, 이제 그러한 용어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국어 시험을 보았는데요. 자, 국어 시험에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자를 잘 읽지를 못해가지고 시험을 못 쳤다. 자, 이것은 국어 시험일까요? 한자 시험일까요? 네, 바로 한자 시험이죠. 네, 타당하지 않다. 제대로 국어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타당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네, 이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신뢰도입니다. 자, 바로 신뢰도는 무엇이냐면, 자,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 일관성 있게 측정하느냐의 문제로, 자, 검사 도구가 얼마나, 자,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느냐입니다. 이제 아주 뭐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신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제 프렌치 트레이너 시험을 봤는데 한 번은 이제 95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근데 다시 시험을 봤는데 이 30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은 네, 우리 프렌치 트레이너로서 자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로 네, 이 시험지가 이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관성으로 막 95점을 맞았다면 똑같이 95점 못 맞지만 뭐 90점, 85점 이렇게 이제 상위권에서 점수가 있어야 되고, 또 시험을 못 본 분들은 뭐 30점, 좀 잘 봐도 뭐 35점, 40점 이 정도로 이렇게 시험을 뭐 다시 봐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러한 일관성에 대한 문제, 네, 바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제, 바로 이 신뢰도, 신뢰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하겠죠. 네, 바로 그리고 객관도, 채점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신뢰도, 네, 채점자 신뢰도라고 하는데, 채점자가 주관에 이끌리지 않고 바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채점하느냐, 우리 객관도
점수도 아주 중요하겠죠. 네, 막 좀 친하다고 네, 막 좀 점수 잘 준다든가 또 시험 문제를 푸는데 뭐 너는 30분 만에 풀어 하는데 너는 1시간 동안 풀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준다든가 이러면 객관적이지 않겠죠. 그리고 실용도 바로 한 평가 도구가 얼마나 경비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평가 도구의 유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할 그 전반적인 이 과목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검사 장비를 활용한 부분이다 해서 이제 이러한 뇌 구조와 기능을 보는 CT, MRI 이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한 번쯤 네, 이제 실제로 측정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MRI, PET 이제 이런 장비들은 이 뇌의 이런 이미지를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미지를 보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CT나 이 MRI는 두뇌의 이런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 막 교통사고나 그런 걸 당했을 때 네, 어디에 이런 뭐 신체뿐만 아니라 뇌에 어떤 뭐 출혈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fMRI와 이 PET는 이 뇌의 기능을 보는 건데요. 특히 이 PET와 또 fMRI가 이제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fMRI가 이게 발전이 되면서 우리 뇌의 이런 어떤 상태를 획기적으로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때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EEG, 이 뇌파 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별도 과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뭐 자율신경계 측정법도 이 장비를 활용하는 그 검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 심리나 상담에서 많이 했던 거가 바로 이 심리 검사, 이 심리 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검사는 어떤 능력, 성격, 흥미, 이런 태도 등과 같은 이런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런 표준화된 측정 도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체력이 국력이다. 아주 체력이 중요하죠. 이제 이 100세 시대 때 우리의 이런 신체 건강이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이제 신체 기능 평가법입니다. 어떤 일상의 기본 활동을 어떤 수행하는데 이런 필요한 신체 기능, 체력이라고 하죠.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 이 신체 기능은 바로 이 신체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고요. 이 체력의 이 구성 요인은 건강 체력과 이 기능 체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에 이제 아마 한 번쯤 근력, 근력이 참 좋다. 또 근지구력, 또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이 이제 건강 체력에 이제 많은 뭐 과학자, 운동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건강 체력의 요인을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차후에 좀 세분화해서 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과 관련된 체력 요인으로는 이런 스피드, 민첩성, 평형성, 이런 순발력, 협음성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아까 이어서 이런 평가의 일반적인 이런 절차 등도 이 평가의 이런 실시와 결과 처리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요. 바로 4단계 이 평가 도구를 아까 우리가 아까 신체 기능 평가 아니면 심리 검사 이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선정을 하면 실시하고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야겠죠. 평가의 실시 단계에서 이런 평가 장소, 시간, 필요 시설 그리고 장비 및 감독 관리 체계 등 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시행 계획에 따라 빈틈없는 이런 실시가 요구되겠죠. 그리고 평가 결과 처리에서 이런 채점, 검사 결과의 이런 통계적 처리 및 결과 표시 방법,
검사의 타당성 검증 등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평가 결과는 종합적이면서 바로 분석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겠죠. 평가 방법에 따라 바로 적합한 해석 방법을 숙지를 해야겠습니다. 평가 결과의 이 해석 자료는 향후의 훈련 과정, 계획과 훈련의 성과의 진단에도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방법의 개선 및 각 수검자의 어떤 상담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오늘은 대표적인 이런 장비를 활용한 평가, 그리고 심리 검사에 대한 주요 어떤 형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뇌 구조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아까 이제 대표적인 이 장비들 이야기 드렸죠.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시험에 좀 객관식이나 그렇게 이제 풀이하는 그런 내용이지, 저희가 절대 뭐 의사나 이제 아니면 뇌과학자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장비들을 활용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기기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뇌 컴퓨터 단층 촬영법이라고 하는 CT, 또 브레인 CT라고도 하고 또 CAT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이 두뇌의 해부학적 영상을 보는 거죠. 네, 측정 원리는 바로 이 X선을 인체에 투과해서 바로 흡수 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서 뇌의 단면 영상이나 또 3차원적인 영상을 얻는 진단법입니다. 혈액이나 뇌척수액, 이런 백질, 회백질, 종양 등을 구분하는 데 바로 우수한 분해능과 이런 대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보시면 이제 막 브로카, 이 CT를 통해서 뇌를 재구성한 건데요. 네, 이 간은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수평 CT 스캔을 배측해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병변이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파란색으로도 이렇게 이제 재구성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CT는 이런 X선을 활용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횟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방사선, 이 물질인 이 X선을 활용한다는 것. 하지만 이제 또 이 뇌의 해부학적 영상을 보는 바로 이 또 다른 기기, 바로 이 자기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는 이 MRI. 네, 이것은 이제 이 CT와 다르게 이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죠. 바로 측정 원리는 이 자장을 발생하는 이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바로 이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신체 부위에 있는 이런 수소 원자를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이런 나오는 신호 차이를 측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재구성하여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X선이 아닌 이런 초전도 자석과 고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 그래서 CT에서는 인체를 가로로 자른 이런 단면인 이 횡단면 영상이 대부분인 반면, 이 MRI에서는 수검자의 이런 자세 변화 없이 바로 원하는 방향에 따라 횡축 방향, 세로축 방향, 사선 방향 등의 영상을 또한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자기장을 발생하는 이런 통안에 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뇌 영역의 수소 원자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뇌 영상의 이런 색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뇌 기능 평가에서 이제 기능을 보는 아까 해부학적 영상을 보는 게 우리 CT와 MRI라고 한다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는 이런 기능을, 또 뇌 연구자들은 이런 기능을 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배우는 과목, 이제 뇌파 전이 기록, 그리고 이 뇌파 검사라고도 하고 또 뇌 전도라고도 합니다. 예, 뇌에 이런 뇌파를 그린 그림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 두피의 전극의 부착, 뉴런들의 이런 발화를 통해 생성되는 이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뇌에서는 우리 신경세포, 이 뉴런 사이에서 이런 미세한 이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그 전기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게 이 뇌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그 주위에 이렇게 자기장이 흐르게 됩니다. 바로 이 뇌파 전이 기록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이 전기를 측정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 뇌에서 바로 이 자기장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 자기장을 측정하는 게 바로 이 뇌자도라고 하는 전자식 뇌 촬영법입니다. 측정 내용은 바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및 특히 자기장의 활성화를 측정하는 거다. 네. 측정 원리는 바로 우리가 아까 뇌파에서는 우리 EEG에서는 컴퓨터에 이 전기 신호를 기록하기 위해 복합적인 전극들을 두피에 붙이는데요. 이 뇌자도 우리 MEG에서는 바로 이 자기장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자기장의 이 탐지기들을 머리 주변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EEG와 MEG의 장점은 뭐냐? 바로 1000분의 1초만큼 빠르게 발생하는 뇌의 활동 변화를 기록하는 게 이제 우리 뇌전도와 이 뇌자도의 아주 큰 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두피에 이렇게 전극을 올려놓고 전극을 측정하고 이제 그걸 측정하는 기기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나 어떤 이제 이 그림으로 그 신호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뇌파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이 연구들을 해봤더니 어떤 현재 뭐 깨어 있는 상태, 흥분 상태, 또 졸린 상태, 또 수면 상태, 또 이완되고 있는 상태, 뭐 혼수 상태 이런 병증이 있는 상태까지도 어떤 뇌파와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네. 특히 이제 아까 우리가 CT나 이 MRI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브레인 트레이너가 활용이 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기능을 보는 것 중에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이라고 이제 요약해서 이 PE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능을 보는 건데 뇌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방사능의 이 양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의 뇌는 이 체중의 2.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바로 영양분은 20% 이상, 또 산소도 20% 이상 소비하는 대식가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에서 바로 이제 뇌는 이 포도당을 이 영양분으로 소비한다고 했죠. 바로 이 포도당이 얼마나만큼 소비가 되는지를 보는 게 이 PET고요. 바로 이 세계 최초로 한국의 우리 조장희 박사님이 이 PET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 노벨상 후보로도 올라가시고 하셨습니다. 측정 원리는 바로 수검자는 뇌를 순환하는 이런 방사능 물질을 투입을 받습니다. 활성화 수준이 높은 뇌 영역들은 더 많은 방사능을 축적하고 이것은 탐지기들에 의해 감지가 됩니다. 컴퓨터는 뇌의 단층 촬영을 통해 방사능의 농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 활성화된 영역들은 이런 빨강색, 노란색, 비활성화된 영역들은 이 파란색, 녹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 밝은 빨강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혈류량이 바로 많은 영역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 1과목에서부터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다 이런 뇌과학들이 원리로 실제로 쓰이려면 뇌의 어떤 구조와 기능들에 이제 맞는 방법들이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것. 이렇게 또 측정이 쓰이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PET는 우리 뇌가 포도당을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는지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했다면 바로 이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법은 아까 우리 뇌가 영양분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 또 산소죠. 우리 산소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바로 이 산소를 운반하는 게 이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에서 산소를 잃는 이 헤모글로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뇌 부위는 바로 이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 산소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뇌세포로 전달이 되는데요. 바로 이 fMRI는 뇌세포에 들어가는 산소를 가진 헤모글로빈의 양과 뇌세포를 떠나는 산소를 잃은 헤모글로빈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큰 자기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연결된 컴퓨터 화면에 혈액 공급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뇌의 영역이 색깔로 구분되어 이렇게 표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다른 기타로 이런 기능성 자기공명 분간법, 네, 어떤 뇌 활동 동안 나타나는 어떤 특정 화학 물질의 양을 보는 거다. 바로 fMRI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나 수검자가 어떤 생각하는 동안 뇌의 다양한 화학 물질들의 양을 기록하기 위하여 바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이 fMRIS는 바로 활성화된 영역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활성화된 영역에 어떤 주요 화학 물질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여부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볍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비를 활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이미 뭐 한의원이라든가 의료뿐만 아니라 한의원 또 심리 상담하는 분들이 바로 이 심박 변이도 기반 자율신경 특성 평가법을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이제 쉽게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워치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이제 저가는 뭐 몇만 원 정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이 자율신경 측정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 활용하고 계시죠? 거기에 또 앱을 깔면 네, 우리 이 자율신경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율신경은 이 심박 변이도라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또 별도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심장 박동의 이 시간 간격은 네, 일정하지 않고 미세하게 이런 진동하는 형태로 네, 매번 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네, 영향을 받는데요. 바로 이 자율신경이 건강한 경우 심박 변이도의 변화폭이 크다는 것. 네, 건강하지 않는 경우 이 변화폭이 이 작은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자율신경 특성 평가법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존에 이러한 뭐 이 심리 평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 이 심리 검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심리 검사 이제 좀 가볍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심리 검사는 능력이라든가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이런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표준화된 이 측정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자, 쟤는 참 성격이 좋아. 이거를 점수로 매길 수가 있나요? 참, 쟤는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제 개념을 갖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심리적 구성 개념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고력, 자아 존중감과 같이 직접 이 측정할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속성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도록 연구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가설적인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아주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심리 검사는 언어적 내지 이런 비언어적 이 반응의 견본, 행동 견본을 통해서 인간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도구 또는 네,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에는 막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격 검사, 태도 검사, 흥미 검사 또 아주 굉장히 많은 네,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심리 검사 이런 공통점들은 먼저 행동 표본. 바로 이 심리 검사는 본질적으로 어떤 개인의 이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표본이 얼마나 전체 행동을 잘 대표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또한 표준화, 바로 검사가 실시되는 장소의 소음이라든가 습도, 온도,
어떤 검사 반응, 요령에 대한 설명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뭔가 이런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시켜야겠습니다. 네, 심리적 구성 개념 측정의 한계인데요. 바로 어떤 보편적인 유일한 이런 측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이런 표본의 행동을 근거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의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로, 권태, 망각, 추측, 실수, 잘못된 채점 등 또 이런 검사자나 이런 피검사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장비를 사용한 이런 어떤 뇌파 검사 그리고 이 심박 변이도 기반 자율신경 측정 평가법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나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난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다가 기분이 좋으면 난 성격이 아주 좋은 것 같아 막 이런다든가 차이가 많은데 우리의 생리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앞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뭔가 측정하고 이렇게 좀 더 공부할 그런 내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구성 개념 또는 관찰 가능한 어떤 현상과의 관계가 또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까 심리 검사는 이런 지능, 적성, 태도, 흥미 등이 포함되는데요. 또한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이런 많이 활용하는 심리 검사는 또 다중지능 검사. 이제 뭔가 뇌 발달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IQ만을 평가했다면 이제 우리 이 다중지능 검사 같은 경우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미국의 그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이제 해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또 정서지능, 또 정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또 엑슬러 지능 검사, 카우프만 지능 검사, 또한 창의성. 요즘 이제 창의성의 시대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자, 검사를 선정할 때 바로 이전 좋은 검사를 선정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될 이런 또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슨 측면이 있을까요? 바로 제작의 측면입니다. 바로 검사 제작자가 주어진 검사가 무엇을 측정해주고 있는지 명료히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검사가 재어주고자 하는 바를 재어주기 위한 타당한 검사 제작 과정 및 문항 선정 과정이 어떤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실시에 대한 측면입니다. 바로 검사의 실시 조건이 바로 이 모든 수검자에게 동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나 방법이 명료하게 제시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측정의 측면, 아까 주어진 검사가 재고자 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재어주느냐 하는 것, 또 얼마나 충실하게 재어주느냐, 우리 신뢰도와 타당도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해석 과정의 측면, 대상자가 받은 점수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척도상의 점수로 전환한 경우 척도상의 점수 수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도 해석 과정도 표준화가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자는 바로 표준 이런 실시 절차와 함께 또한 라포 형성, 우리 레포라고 해서 이제 특히 아직 청소년이나 유아 같은 경우 어떤 검사를 받는다 그럼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제 무서워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소하는 이런 레포 형성, 또 동기 유발을 하는 기술 등이 이제 갖춰져야겠죠. 검사 과정에 또 작용하는 이런 변인에 대한 또한 전문적인 이런 지식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두뇌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이 지식을 갖춰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실시하는 형태, 표준 실시, 준비 사항, 실시 절차에 대해 또한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시 형태에 따라서 바로 이 전통적인 검사자와 보통은 수검자가 대면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컴퓨터로 자동 처리된 검사, 컴퓨터로 검사하고 채점하고 해석하는 것들도 활성화됐는데요. 또한 집단 검사와 어떤 개인 검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장치, 기계,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지는 종이에 인쇄하고 답은 답안지에 표시하게 하는 이런 지필 검사의 형태입니다. 개인 검사는
한 검사자가 이렇게 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근데 이런 집단 검사를 집단으로 여러 수검자에게 실시하면 집단 실시, 또 한 명의 수검자에게 실시하면 개별 실시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중요한 이 표준 실시,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네, 누가 언제 어디서 실시해도 바로 검사 과정이 동일하도록 엄격하게 이런 통제된 검사의 실시 및 채점 이런 절차의 동일성을 의미를 합니다. 네, 바로 표준화된 절차, 실시 요강에 적힌 검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표준화된 절차를 지켜 검사하는 것, 표준 실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검사의 이런 표준 실시도 중요하지만 또한 상황에 따라 아까 적절하게 너무 긴장을 하고 있으면 먼저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겠죠. 근데 너무 또 긴장을 또 너무 많이 풀어준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기르는 것도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이런 융통성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준비 사항으로는 바로 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해야겠죠. 모든 가능한 의외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야 이런 표준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공통 사항으로는 이런 실시 요강을 또한 숙독해야 하고 검사 도구도 확보해야 되고 검사 이런 장소도 정돈해야겠죠. 또한 검사 대상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최적화된 어떤 표준 실시를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실시할 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바로 이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죠. 바로 네, 우리 상담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상호 간에 신뢰하고 네, 감정적으로 친밀하게 느끼는 바로 인간관계를 의미하고 특히 아동을 대할 때 이렇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이런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물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라포를 위한 대화 5분 10분을 근데 또 너무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자는 이런 라포 형성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또 요구가 됩니다. 네, 동기 유발, 막 평가받는다고 하면 먼저 뭔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막 너의 많은 현재 상태를 봐서 더 잘 뇌를 잘 쓰게 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지 첫 페이지에 이런 검사의 내용, 목적이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검사의 직전 내용이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검사를 받으려는 이런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 전에 바로 이 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런 것보다는 이게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네, 자, 평가 도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 도구가 무엇을 재고 있느냐의 문제인 동시에 평가의 결과와 원래 평가하려는 목표와의 관련성이 얼마나 높느냐, 자, 제대로 측정하느냐. 아까 국어 시험인데 자, 한자가 많이 들어서 풀지 못했다. 네, 바로 타당도였죠. 목표와의 관련성이 얼마나 높느냐였죠. 네, 맞추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 장비 중 비교적 비용의 부담이 적고 휴대가 가능해서 개인, 우리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가 활용이 용이한 장비는 뭐였죠? 아까 EEG 뇌파 검사였습니다. 네, 다음 중 검사를 실시할 때 자, 수검자가 협력적인 태도를 갖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필요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뭐였죠? 네, 바로 이번에 라포였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뇌 특성 평가는 바로 두뇌의 상태, 기능 발달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두뇌의 바로 생리적인 활동, 심리적, 정신적 활동 등 두뇌의 모든 행동이 바로 두뇌 특성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장비를 활용한 이런 CT, MRI, EEG, MEG, PET, fMRI, fMRS,
심박 변이도 기반 자율신경 특정 평가법 등도 있었고, 심리검사는 이런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이런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화된 측정 도구다. 그리고 신체 기능 평가는 일상의 이런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건강 체력, 기능 체력으로 구분이 된다는 이런 이 과목의 전체 특징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두뇌 특성 평가법 2강입니다. 바로 연령별 두뇌 발달 특성에 대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